자, 이제 더워요. 그쵸? 거의 여름입니다. 이게 이제 입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24절기에 여름의 초입이다라고 딱 컴퓨터에 뜨길래 벌써? 라고 했는데 벌써 더워졌어요. 지금 30도가 넘습니다. 더워지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름이 오고 기말고사가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고1, 고2, 고3 모두 다 있겠죠? 그래서 고3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언매편에서 문장편이 중간고사에 안 들어갔던 아이들이 꽤 많을 거고요. 이제 고1 친구들은 대부분 이번 시험 범위가 문장편일 겁니다.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등을 보통은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오늘은요, 이 문법의 문장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채널에 이제 의문편과 단어편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문편 같은 경우에도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걸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문장편인데요. 사실 이제 쌤이 문장편 문법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짚어주고자 합니다. 그럼 문장편은요, 말 그대로 문장에 있어서의 문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문장편에서 문장 성분을 보통 배웁니다. 그럼 문장 성분은 다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자로 끝나는 7가지의 성분을 말하죠.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짜임새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중3 2학기 때 한번 배웁니다.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데 혼문장, 겹문장. 겹문장에는 우리가 이어진 문장과 안긴 않은 문장이 있고요. 또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죠. 아는 안긴 문장은 5가지가 있죠.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짜임새 파트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문법의 요소들 이라고 해서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보통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장편에서 배우는 문법들인데 사실 문장편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분석할 때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쌤이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언제나 서술어를 찾고요. 두 번째, 이 서술어의 주체가 누굴까? 자, 이렇게 언제나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서술의 주체를 찾으면 그게 곧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술의 찾기 그리고 서술의 주체 찾기 이렇게 2가지로 접근을 하자. 언제나 주어 먼저 찾으면 실수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자.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보어 파트가 좀 많이 중요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보어. 보어는 보충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말에서는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하고 어울렸을 때 보통 보어가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문장 성분 파트에서 또 중요한 거는 필수적 부사어 파트입니다. 우리가 부사어라는 거는 원래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사어는 원래 부속 성분인데 말 그대로 필수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 용언들과 쓸 때는 우리가 부사어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 기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다. 아버지께서 그를 사위로 삼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다. 사위로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어딘가에 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 가방을 책상 위에 놓다 할 때도 어디 위에라는 부사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 부사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 사실은 서술어의 자릿수이죠.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몇 개냐 이런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그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자리 서술어, 2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때 서술어는 빼고 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 하나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어 한 자리만 있으면 된다. 한 자리 서술어.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2자리가 필요하다. 2자리 서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이제 문장의 짜임새로 넘어가면요. 사실 문장의 짜임새는 딱 잘라서 이게 나와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는 루틴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장 분석의 루틴을 잡자.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를 만한 단어를 하나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찾자. 아까도 했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술어를 찾으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서술어의 주인이 되는 서술의 주체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하나 갖추면 이 주술 구조를 갖춘 이거 하나를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한 개가 이미 도출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문장의 짜임새에서 출제가 되는 문장들은 여러 가지의 문장이 겹겹이 있는 게 출제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겹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또 두 번째 서술어를 찾아요. 자, 여러분 서술어 찾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또 주어를 찾아야겠죠. 서술의 주체 찾기. 이런 식으로 계속 N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한 문장 내에 진짜로 문장이 3개, 4개씩 겹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문장이 하나 더 나왔네? 그럼 일단 이거는 문장이 1개, 문장이 2개가 연결됐다는 점에서 이미 겹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을 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용언의 관형 사형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용언의 관형 사형은요, 관형절이 되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문장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쌤이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딱 이 문장에서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쉽게 가는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서술어 같다.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서술의 주체는 뭐예요? 누가 기다려요?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죠. 그럼 우리는 이 서술어의 주어가 되겠죠. 됐죠? 그럼 하나의 문장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서술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다면은 기본적으로 서술의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동사와 형용사였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죠. 그쵸? 기본적으로 용언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뭐요? 서술격 조사. 그쵸?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용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또 있나? 또 있네요. 뭐요? 여기요. 돌아오기. 동사가 또 들어있죠. 그럼 얘가 두 번째 서술어가 되겠다. 여러분 누가 돌아와요? 그렇지. 그가. 그럼 얘는 뭡니까? 주어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좀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장이 2개가 되니까 문장 1, 문장 2가 겹쳐있는 겹문장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구조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었고, 그쵸? 그리고 이 분홍색이 그 문장을 싸고 있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분홍색 문장이 초록색 문장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안고 있는 문장, 아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초록색은요. 그 안에 살포시 안겨있죠. 보이죠, 여기? 우리는 기다린다 안에 딱 안겨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겹문장 종류 중에 하나고,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라고 하죠. 기. 여러분, 우리 뭐뭐하기라고 하면은 명사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은 문장인데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을 명사처럼 끝나는 문장 역할을 한다.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절은 주어 서술어를 갖춘 문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절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얘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용언의 관형 사용이 어떻게 관형절이 되나라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빨간 꽃이 피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먼저 찾아요. 오케이, 서술어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서술어의 주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꽃이 여기 있네요. 자, 근데 또 다른 서술어 있습니까? 네, 있죠. 왜요? 빨간이라는 말이 기본형이 빨갛다 라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용언이죠. 그럼 얘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쓴 거네요. 그래서 얘도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이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형용사나 동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이에요. 그쵸? 여러분 용언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맞죠? 용어는 원래 서술하려고 쓰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냐? 자, 꽃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 명사를 빨간이라는 말에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말에서, 한국어에서 명사 수식은 관형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관형의 역할을 해요. 어디에서? 문장 내부에서. 문장 성분 중에 관형의 역할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관형어라고 체크를 해왔던 거예요. 그쵸? 관형어. 근데 얘는 관형사는 아니죠. 왜 아니냐? 얘는 품사가 애초에 관형사인 건 아니니까요. 품사는 형용사인데 잠시 관형어로 쓴 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럼 얘는 품사가 형용사로 안 바뀌었죠.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용언이죠. 용언은 무슨 기능을 한다?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럼 여기서도 빨간이라는 애는 서술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술어 기능을 가지면 걔는 뭘로 볼 수 있냐?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관형절이 된다라는 거죠. 절은 뭐다? 주술 구조를 갖추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쌤, 근데 얘는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절이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빨간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면 뭐가 됐다? 꽃이 빨갛다 였겠죠. 이 문장을 이 아는 문장에 넣으면서 빨간이라고 안긴 거예요. 관형절로 바뀌어서 안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하면 좋을 게 뭐냐면요. 주어가 생략돼도 서술어가 남아있으면 걔를 하나의 절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걸 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우리가 문장의 짜임새 파트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사에서 용언의 활용 파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 이 부분이 아예 막혀서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느낌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쌓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문장의 짜임새 파트에서 약간 킥이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쌤이 뭐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곳을 떠났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분석 한번 해볼까요?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떠났다. 자, 여러분 떠났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떠났어? 그렇지, 우리는.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서술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여기가 또 있네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서술어. 돌아오기의 주체는 누구다? 그렇지, 그갑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어가 되겠죠. 문장이 안겨 있고 또 다른 문장이 그것을 안고 있으니 이것도 안은 안긴 문장이 되겠죠. 여기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분홍 문장이 초록색 문장을 안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초록색을 봤더니 그가 돌아오기라고 해서 명사처럼 끝났죠. 기라는 명사 느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명사절이 전체 분홍색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라고 봤더니 명사절 뒤에 조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나 했더니 이 전이라는 게 명사죠. 근데 전은 전인데 그가 돌아오기 전이라고 해서 명사절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우리말에서 뭐예요? 여기서 형용사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다 미국인, 영국인, 무슨 다 영어 쓰는 친구들인 거죠. 자, 우리말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는 관용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어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명사절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문장의 짜임새 파트에서 킥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높임, 시간, 부정, 인용 표현을 좀 우리가 볼 건데 피동사동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주된 시험 범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파트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하고 쌤이 앞에서 짚어줬던 서술어의 자릿수나 문장의 짜임새를 분석한 이 루틴, 이것들은 좀 내가 습관이 되게끔 잘 붙여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매를 내신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꼭 모의고사 기출까지 돌파해야 된다. 정시 파이터인데 엄매 선택자자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법은요, 공부한 만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잘 개념을 익혀서 적용해서 꼭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